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2년형 랜드로버 디펜더 1210 가솔린 모델입니다. 신형 디펜더는 재작년에 국내에 출시가 됐을 때 디젤 모델만 있었는데 2022년형에 가솔린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엔진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2022년형은 연식 변경인 만큼 변화의 폭이 크진 않은데 6기통 디젤 엔진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고요. 요 직렬 6기통 엔진은 기존의 4기통 엔진을 대체를 하죠. 그래서 2022년형 엔진 라인업은 디젤 2가지, 가솔린 1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차후 P400 가솔린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디젤 엔진은 2가지인데 트림은 250S와 SE 그리고 300 HSE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가솔린 모델 P300X 다이내믹 SE고요. 가격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신형 디펜더는 이번이 세 번째 시승인데 다시 봐도 외장 디자인이 참 괜찮네요. 신형 디펜더가 처음 나왔을 때 외장 디자인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봐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디펜더는 기본형의 디자인도 괜찮지만 이 차가 X 다이내믹 트림이어서 외장 디자인 또는 안팎의 장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 스키드 펜이나 그릴바, 본인의 장식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델에 비하면 조금 더 멋을 냈죠. 신형 디펜더는 요즘에 트렌드를 생각을 하면은 앞쪽의 그릴이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요즘에는 신차가 나올 때마다 그릴이 점점 커지는데 디펜더는 차 전체 크기에 비해서는 이 그릴의 면적이 꽤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끝에 있는 방향지시 등도 좀 작은 편인데 이게 한 쌍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멀리서도 좀 잘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참고로 X 다이내믹 레터링은 그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데 이게 같은 검은색이어갖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저 레터링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디펜더는 사진과 실물의 부피감 차이가 꽤 큽니다. 이 차를 사진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실제로 보면은 특히 이 110 모델은 굉장히 큰 차죠. 전장이 5m가 넘으니까. 이 차는 전장이 길기도 하지만 전고도 1.9m가 넘어서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옵니다. 전폭도 넓고요. 디펜더 같은 오프로더들이 대체로 좀 직선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차 역시도 전체적으로 네모 반듯하고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유리도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고요. 앞유리도 일반적인 SUV에 비하면은 좀 반듯하게 서 있는 편이죠. 그리고 차 크기 대비해서 앞뒤의 오버행은 굉장히 좀 짧게 설정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오프로드 성능을 감안한 그런 세팅이죠. 팬더 양쪽에는 벤트가 있는데 우측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보다는 좀 장식적인 요소이고 반면에 왼쪽에 있는 벤트는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룸과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차문을 열면은 바닥을 비추는 스팟 램프도 딱 랜드로버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외장 디자인처럼 이 스팟 램프도 네모 반듯하고요. 바닥에 비추는 그 면적도 굉장히 크죠. 일반적인 SUV와 달리 스페어 타이어는 트렁크 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트렁크에 차명 그 레터링이 붙잖아요. 이 차는 이 스페어 타이어에 차명이 있죠. 그리고 아까 이 차는 실물로 보면은 부피감이 더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뒤에서 봤을 때 차가 더 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쪽처럼 이 뒤쪽에 있는 방향지등도 크기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실내에는 하이그로시가 별로 없는데 외부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필러 주변 또는 그 아래쪽에 쓰인 편입니다. 참고로 이 차의 색상은 태지만 블루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레티튜드 2와 HP, 사이즈는 255에 60R 20입니다. 이 차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20인치 타이어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참고로 이 20인치 휠도 X 다이내믹에 포함된 거죠. 전에 시승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펜더의 실내는 굉장히 개성이 있죠. 외장 디자인만큼이나 이 실내 디자인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패밀리룩에 따라서 실내 디자인도 거의 통일을 하잖아요. 근데 디펜더 같은 차는 별도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존의 랜드로버와 실내 디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디펜더 같은 정통 오프로더는 고급스러움보다는 실내가 좀 기능성 위주로 꾸며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랭글러나 브론코와 비슷해요. 근데 이 차가 아무래도 프리미엄 브랜드 랜드로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차보다는 실내가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장재가 좋아요. 밖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SUV보다 앞유리가 좀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시보드가 좀 넓은 편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운전석에서 이 앞유리까지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 상단에 적용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한 편입니다. 특히 송풍구 주변의 플라스틱이 좀 단단하죠. 반면에 이 대시보드를 이루는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푹신한 폼같이 돼 있어서 색상도 일반적인 차에서는 잘 안 쓰이는 거여서 좀 특징이 있죠. 동반자석 앞쪽에는 이렇게 길쭉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USB 단자가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이 상단도 여기가 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할 때는 손잡이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돌출형이나 매립형은 아니고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플로팅 타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뒤쪽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쭉한 물건도 이제 급할 때는 여기에 이제 실을 수가 있고요. 모니터 사이즈는 10인치인데 요즘의 트렌드 또는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모니터의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이죠. 그리고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모니터의 위치가 좀 낮아 보입니다. 참고로 모니터의 화질은 꽤 좋은 편이고요. 최근에 랜드로버가 적용하고 있는 주요 편의 장비는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화면은 이렇게 3분할이고요. 페이지를 넘겨서 이렇게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내비게이션. 이 홈 버튼 누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 아래쪽에 이 아이콘 누르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주요 메뉴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4 곱하기 4로 들어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오프로드와 관련된 메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요 오프로드와 관련된 메뉴를 이렇게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4 곱하기 4 정보고, 요거는 웨이드 센싱, 그리고 TR 정보. 여기서 에코와 컴포트,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와 관련된 이 정보를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운전자 지원, 그러니까 ADS와 관련된 요 기능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긴 실외등, 편의, 그리고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는 디펜더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죠. 무드 조명의 색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발치와 대시보드, 도어 트림 등의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낮에도 이 무드 조명은 살짝 보이고요. 약간 부위별로 이렇게 밝기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메뉴가 있는데 확실히 정통 오프로드답게, 그러니까 오프로드 주행할 때 필요한 이런 360도 카메라는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을 해서 사방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모니터 자체의 화질도 꽤 좋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이쪽에 분할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행할 때 편하기도 하지만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이것도 꽤 유용한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지금은 올로드 화면이고요. 오프로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좀 더 앵글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보통 센터페시아라고 불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차들보다 높이가 좀 높이 있어요. 그래서 기어 레버와 운전대의 위치가 가깝고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조장치 등과 관련된 버튼이 모여 있는데, 이게 사용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멀티펑션 다이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약간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 화면이 꺼져 있잖아요. 이 다이얼 두 개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바람 세기를, 그러니까 공조장치를 조절하려면은 이 날개를 누른 다음에, 이게 지금 바람 세기 그 모드예요. 여기서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에어컨이 작동이 되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온도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이렇게 열선을 조절을 합니다. 참고로 통풍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단계로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은 있고요. 거기다가 드라이브 모드도 이제 여기서 하는데, 여기 차 그림 있잖아요. 이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컴포트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번 더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행할 때 약간 좀 불편한 그런 건 있죠. 보통 센터페시아라고 불리는 부분은 플로팅 타입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 밑에 뚫려 있어요. 이 아래쪽의 공간도 용량이 꽤 상당하고요. 보통 이런 차들이 그렇듯이 이 부분의 소재도 이렇게 물건 놨을 때 잘 안 미끄러지는 그런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C볼트랑 바로 그 뒤쪽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대부분의 차들처럼 깊이와 크기가 약간씩 달라요. 보통 여기가 기어레버가 있는데, 기어레버가 위로 옮겨가다 보니까 컵홀더의 위치가 꽤 좋아졌고, 바로 뒤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커버가 상당히 큰 편인데 실제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냉장고 기능이기 때문에 용량이 실제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죠. 참고로 이 냉장 기능은 이렇게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처럼 여름철에는 이런 냉장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죠. 보통 랜드로버가 운전대가 큰 편인데 이 차 역시도 차 크기를 감안해도 운전대가 꽤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은 좀 손에 좀 잘 붙는, 그러니까 이 차가 실내 가죽이 별로 없는데 림에는 꽤 좋은 가죽이 적용이 됐습니다. 운전대에는 따로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조절은 전동입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고요. 실내는 다른 랜드로버와 비슷한 부분이 거의 없는데 이 계기판은 기존의 랜드로버와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가운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상단에 탭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이 차량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인포메이션 패널에서 이제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면은 지금이 듀얼 다이얼이고요. 요게 싱글 다이얼, 그리고 전체를 지도 화면으로 다 띄울 수도 있습니다. 시트의 쿠션은 약간 부드러운 편이고요. 차 성격에 맞게 포지션 자체가 가장 낮게 해도 좀 높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저게 얼핏 보면은 직물 같은데 실제로는 가죽이고요. 가죽의 질도 대체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좌판의 앞부분을 연장하는 기능은 없는데 좌판 길이가 짧진 않고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좀 기능적이죠.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여러 가지 소재가 쓰이긴 했는데 일반적인 차들과는 달리 저 도어 트림의 그 테두리 부분은 저렇게 좀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게 디자인을 했고요. 유리는 4개 모두 다 상하향 모드 원터치고 도어 포켓의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참고로 운전대 옆에도 이렇게 좀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손잡이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열의 공간은 충분한 수준입니다. 일단 이 뒷문이 좀 크게 열리고요. 그래서 승하차 할 때 편의성이 괜찮고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서 사이에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무릎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2열 시트 치고는 좌판 길이가 그렇게 짧은 편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오프로드가 그렇듯이 2열 시트도 좀 높은 편이고요. 반면에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안 되니까 그건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일반적인 차들과 다릅니다. 보통은 여기가 평평하게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앞쪽으로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1열 시트를 가장 낮췄을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신발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간이 좀 제한적인데 보통의 차들과는 달리 가운데 부분이 또 굉장히 또 평평하게 처리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센터패시아 뒤에 있고요. 여기에 열선과 그리고 USB와 C볼트 각각 2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USB는 1열 시트 뒤에도 하나가 더 있고요. 2열 유리는 거의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차가 유리의 면적이 넓어서 2열에 앉았을 때 좀 개방감이 좋죠. 기본적으로 이 차가 2열 유리의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요 천장에 이렇게 추가로 또 유리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개방감이 훨씬 더 크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1075리터, 2열 시트를 접으면 2380리터로 늘어납니다. 확실히 90에 비하면은 트렁크 용량이 좀 더 크고요. 근데 이 들어가는 쪽의 입구가 그 안쪽에 비해서는 조금 좁은 편이죠. 트렁크 바닥에는 이렇게 고무 매트를 깔아놨고요. 그러니까 좀 흙 묻은 발로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게 이렇게 고무 매트를 깔아놨고,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이 안쪽에도 꽤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오른쪽에는 220이 있고요. 요 상단에도 이렇게 물건을 걸 수 있게 고리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고리가 있고요. 이거는 뒤쪽 서스펜션 이렇게 낮추는 그런 버튼이죠. 2열 시트를 접으면 공간을 좀 더 크게 쓸 수가 있긴 한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경사가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그리고 보통의 SUV는 트렁크를 위로 열잖아요. 이 차는 옆으로 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포켓이 있습니다. 요 상단은 손잡이고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펜더는 이게 소프트 클로징이에요. 예, 공연 때 엔진 소리는 4기통 가솔린의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이 소리가 아주 큰 건 아닌데 약간 좀 둥둥둥 이렇게 울리는 그런 음색이고요. 엔진 소리보다는 이 차는 이렇게 정차 시에 에어컨이나 요 센터 콘솔 박스의 냉장고를 켜지 않아도 뭔가 약간 좀 고주파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냉장고를 가동을 하면은 정차 시에는 이쪽에서 들리는 그런 소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떨림이 켜지 않았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4기통 가솔린 엔진은 에어컨 키면은 이 떨림이 늘어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차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차 시의 진동 대책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도 저 와이퍼 워시액이 이렇게 암에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 제공 사양인데 보통 유럽차 또는 독일차들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를 타면은 아주 저속에서는 좀 출렁거리잖아요. 이 차도 그러니까 주차장처럼 아주 저속에서 움직일 때는 좀 이렇게 좀 출렁거립니다. 기본적으로 하체가 약간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이렇게 저속에서는 조금 더 출렁거리고요. 그리고 속도가 높아지면은 또는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댐핑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요. 참고로 이 댐핑은 노면 상황 또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런 에어 서스펜션 적용 차량은 저속에서 움직일 때 서스펜션 차고 조절 또는 바람 빠진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뭔가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승차감을 디젤과 비교하면은 확실히 가솔린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진동 대책에서 가솔린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좀 더 조용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주로 사용하는 1000과 2000rpm대에서는 엔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구간인데 이 차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디젤과 비교해 보면은 같은 조건에서는 디젤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전반적으로 진동도 좀 더 많죠.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을 보면은 확실히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낫고요. 전체적인 시야도 꽤 좋습니다. 이 차가 사진으로 보면은 뭔가 좀 알록달록 해갖고 차가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큰 차죠. 그래서 실물로 보면은 이게 차가 꽤 크고요. 특히 이제 전고가 높죠.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특히 차가 오프로드라서 시트 포지션을 높게 설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운전할 때 전방의 시야가,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춰도 전방의 시야가 꽤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또 측면 유리도 넓어서 이쪽의 시야도 좀 시원하고요. 반면에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쪽에 그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는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이 차가 전체적으로 방음이 생각보다 좋은 편인데, 보통 이런 오프로드 특화 모델은 방음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생각보다 방음이 좀 좋은 편입니다. 특히 이렇게 아스팔트 구간으로 접어들면은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생각보다 타이어 소음이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하체 방음이 좋은 편이고, 혹시 이게 시트 포지션과 노면 사이가 좀 멀어서 좀 적게 들리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가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동일 상황에서 전면에서 부딪히는 풍절음이 조금 더 크게 들리죠. 더 많죠. 예를 들어서 보통의 차들은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와 바람 소리가 대략 반반 정도인데, 이 차는 이렇게 90 정도로 달릴 때도 앞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 이게 좀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크고 앞유리도 좀 서 있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프로드는 이제 고속 주행을 자주 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로 다이내믹에 신경을 좀 덜 쓰죠. 그래서 동일한 속도대에서는 일반적인 SUV보다 바람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립니다. 디펜더처럼 오프로드의 강점이 있고 키가 크고 무거운 차들은 보통 전자장비의 제어가 많이 들어가죠. 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는 세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내리막에서 가속 페달을 쭉 밟아도 출력이 잘 안 살아요.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 차는 요즘의 차로는 드물게 이렇게 전자장비 제어가 막 들어갈 때 좀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자장비가 넣었다 뺐다 할 때도 좀 뭔가 이렇게 반응이 약간 좀 느린, 그렇습니다. 이 차는 승차감이, 올로드에서 승차감이 꽤 좋은데, 이미 디펜더 110이나 90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펜더가 신형이 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억세고 불편하고 그랬던 승차감은 이제 온데간데가 없죠. 지금의 디펜더는 그러니까 올로드에서의 승차감이 꽤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좀 데일리로 타고 다녀도 될 만큼 승차감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저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충격이 오래 안 가고 한 번에 딱 하고 끝나요. 그래도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이 좀 더 안정적이긴 한데 기본적인 특성은 비슷하고요. 이 차는 요즘의 차들과 달리, 요즘에는 보통 이제 올로드용으로 뭐 컴포트 스포츠가 있잖아요. 이 차는 그건 없고요. 이렇게 옆으로 젖히면은 S모드로 변환이 되는데, 이 S모드가 그냥 단순하게 변속기, 엔진 이거만 좀 이렇게 스포티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초기 반응이 약간 빨라지긴 하는데, 그냥 일반 D모드와 차이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2.0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은 300마력으로, 그러니까 2리터 엔진으로는 최고 출력이 꽤 높은 편이죠. 보통 이렇게 리터당 출력이 높은 그 엔진은 이렇게 좀 무거운 오프로더에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이거보다 좀 저출력으로 튜닝을 좀 낮게 해서 올리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게 최고 출력이 높다 보니까 풀 가속을 하면은 생각보다 가속이 좀 시원시원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차가 초기의 반응은 약간 느려요.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에서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 초반에는 반응이 약간 좀 더디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좀 부스트가 차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출력이 높다 보니까. 근데 쭉 밟으면은 회전 질감이 일정하게 자동 변속되는 시점까지
유지가 되고요. 가속도 좀 시원하게 이루어지죠. 이 차 제원상 제로 100이 7.4초니까 그러니까 D300만 제외하면은 지금 국내에서 팔리는 디펜더 라인업 중에서는 이게 가장 빠르죠.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회전대 1000과 2000rpm에서는 이 정도 속도에서도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대략 한 3000rpm 그 즈음부터는 뭔가 이렇게 베이스 톤이 이렇게 더 쭉 하고 강조돼서 그렇게 실내로 들어옵니다. 이 엔진 음색을 들어보면은 뭔가 가솔린 엔진이 아니라 약간 좀 디젤처럼 이렇게 낮게 좀 깔리는 그런 음색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커지긴 하는데 엔진 소리와 비례해서 그렇게 음량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바람 소리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모든 차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유독 바람 소리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 차로 고속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바람 소리도 좀 전면에 집중이 돼 있고요. 측면 이쪽에서는 또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참고로 측면 유리가 이중격 파업은 아닌데 아닌 것 치고는 유리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디펜더는 요즘의 랜드로버처럼 전체적인 승차감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로드에서의 안정성 이것도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통 오프로드는 고속 안정성이 좀 떨어져도 그게 큰 흠이 아니고 실제로 안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차는 적어도 직진 안정성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 차가 키가 좀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진성이 꽤 좋습니다. 다만 저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죠. 일정 속도가 되면은 그 속도가 대략 한 120 정도인데 대략 그 부근부터 저렇게 뭔가 저쪽 필러 쪽에서 떨리는 소리가 나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저 와이퍼 있잖아요. 저 와이퍼 끝이 저기 제대로 딱 안 붙어갖고 저기 이제 바람이 들어가서 저기서 떨리는 것 같아요. 저 떨리는 게 눈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디펜더는 이제 고속으로 주행할 때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 게 뭔가 이렇게 동일한 증상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90 있잖아요. 90 3도어 그 차도 고속으로 주행하잖아요. 그럼 거의 비슷한 속도에서 저기서 떨리는 소리가, 근데 그 차는 와이퍼는 아니었고 저 A필러 쪽 바깥에 저 하이그로시 그 패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붙어갖고 떨리는 소리. 그러니까 뭔가 증상은 다르지만 90과 110은 저쪽에서 고속주행 시 떨리는 소리가 거의 비슷하게 납니다. 보통 자동차에서 올로드와 오프로드 성능을 양립을 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디펜더니까 오프로드 성능이 좋잖아요. 근데 시승에서도 확인을 한 것처럼. 근데 이렇게 올로드에서도 고속 직진성 뿐만 아니라 차선 변경을 할 때 보통 오프로더는 험로 주행할 때 유리하게 좀 스티어링이 좀 느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로드에서는 이렇게 운전대 감각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이 차는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이 운전대 감각이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주행에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2열의 승차감인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2열의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1열보다 조금 못하긴 한데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2열은 방음도 괜찮아요. 저는 그 방음은 1열과 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1열과 2열의 그 방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속주행을 하면은 앞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잖아요. 좀 덜 들려서 그거는 좀 더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음이나 승차감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디펜더가 패밀리카로도 괜찮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은 랜드로버가 신형 디펜더를 개발을 하면서 뭔가 좀 욕심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방금은 S모드로 코너를 들어가는데 D모드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주행에서의 단점은 잡소리가 있습니다. 보통 오프로더가 잡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차도 잡소리가 좀 나는데 비교적 새 차인 걸 감안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시승에서 탔던 차는 잡소리가 거의 없었는데 이 차는 예를 들어서 도어 트림이라든가 뒤에 도어 트림 또는 2열 시트 그쪽에서 이거보다 좀 안 좋은 놈에서 잡소리가 좀 이렇게 삐직삐직하고 좀 이렇게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근데 뒤에 이제 사람이 타면은 잡소리가 안 나고요. 그래서
뒤에 쪽에 있는 시트 쪽에서 아마 잡소리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 차 가격까지 또 감안을 하면은 편의 장비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차가 지금 통풍이 없고요, HUD가 없고 차로 이탈, 중앙 유지 이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형 디펜더는 안팎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왔어요. 진짜 최근에 신차 중에서 안팎 디자인이 가장 괜찮지 않나. 특히 차의 성격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거는 최근에 나오기도 했지만 향후 10년은 뭐 너끈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안팎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그 외장 디자인만 보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 또는 스타일적인 면에서 꽤 메리트가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승차감이라든가 2열 공간, 이것도 일상적인 데일리 용도,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패밀리카로 SUV를 많이 구입을 하시잖아요. 이 디펜더도 승차감이라든가 2열 공간, 거주성을 보면은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될 정도의 그런 패키징입니다. 예, 이로써 신형 디펜더 110 가솔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